봐도 되고 프린트 준 걸로 봐도 되고 편한 걸로 봐. 공부할 때는 알겠지? 네. 일단은 완자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 다음 1단원은 내가 아마 오늘 정리하고 나면 크게 정리 안 할 것 같아. 네. 그냥 시험 때 그냥 문제만 풀고 할 것 같으니까 오늘 정리할 때 잘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자, 우선 화학과 우리 생활고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식량 문제 해결에 관련된 화학 반응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인구가 너무 늘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천연 비료로만 이제 우리는 농업을 원래 했었어, 그렇지? 근데 한계에 이르면서 식량 부족이 발생하게 됐다. 일단 이게 기본 내용이었다,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걸 알게 됐냐면 화학 비료가 필요한데 어떤 화학 비료가 필요했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학 비료를 개발이 필요했다라는 거야. 왜냐면 식물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원소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질소 개체의 경우는 꼭 필요하다. 근데 왜 이거를 쉽게 못 구하냐? 통합과학 때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긴 해. 공기 중에 질소 개체가 되게 많기는 한데 문제는 그거를 식물이 바로 쓸 수가 없어. 질소 기체 N2는 되게 안정된 기체이기 때문에 바로 쓰기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보통 어떻게 쓰냐? 여기는 안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 토양에 있는 세균이 있어. 그 세균이 질산 이온 같은 질소가 들어있는 이온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걸 물과 함께 흡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쉽지 않으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뭔가 비료를 공급해주면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어. 자, 그 다음에 하버한 사람이 하버 부슈. 자, 얘네가 뭘 했냐? 공기 중에 질소가 많으니까 그 질소랑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게 됐어. 그래서 이거를 뭐 하버랑 부슈가 했다 그래서 하버 부슈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질소 기체, 수소 기체를 높은 온도에서 압력도 높여놓고 그리고 누구까지? 촉매를 써서 촉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야. 그럼 촉매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자, 기본적으로 촉매는 반응물 생성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지. 지금 이 반응물은 누구야? 질소와 수소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 암모니아인 건데 얘네가 둘이 반응을 할 때 그냥 바로 반응을 못하니 온도도 높여주고 압력도 높아줬어. 그리고 거기에다 뭐까지? 얘네가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가 공급이 된 거야. 촉매는 단순히 뭐라고만 생각하면 좋냐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물질이다.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이 아니라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고 정리를 하라 그랬어. 그렇게 해서 저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화학 비료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 생산량도 늘어나게 됐다라고 정리해주면 되지. 여기서는 이 표현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는 게 이거 살충제랑 제초제. 너네 살충제랑 제초제 차이점은 알지? 네. 살충제는 충 죽이는 거. 그래, 벌레 죽이는 거. 제초제는 제초제는 잡초 죽이는 거. 잡초 제거하는 거. 그치? 저런 것들도 생산량 증가에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 쓰다 보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쟤네가 이제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중요한 게 있어. 비닐. 자, 비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됐냐면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야. 특히 비닐하우스 개발된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계절에 관계없이 필요한 작물들을 개발하면서 생산량이 늘게 되었다. 자, 미래의 식량 문제 해결은 뭐 연구한다 그랬어? 곤충 연구한다 그랬지? 그 뭐였더라 이름이? 그 미럼. 미럼 맞아, 미럼. 걔네 이제 단백질 덩어리라서 맞아, 실제로 그거야. 걔네 연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되게 커서 이제 그렇게 개발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업 관련돼서도 가끔 언급이 나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 어업 분야에서는 식량 생산량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거지. 그 양이 어떻게 늘었느냐. 과거에는 천연 소재로 만든 그물 혹은 작살 같은 걸 던져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이 천연 소재로 된 그물은 일단 물을 먹으면 너무 무거워져.
그리고 잘 끊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 이제 합성 섬유. 자, 질기고 가볍고 물도 흡수를 잘 안 하는 합성 섬유로 그물을 만들어. 그러면 가볍고 물에 안 젖으니까 되게 크게 만들고 대량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저걸 바탕으로 또 뭘도 할 수 있다? 양식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어업 생산량도 늘어나게 됐다는 거. 자,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는 이제 의류 문제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자. 집중해라. 자, 일단 식물에서 면, 마, 동물에서 모나 비단 이런 걸 얻어. 자, 너네 면이 뭔 줄 알지? 뭐에서 얻는지 아냐 혹시? 모카. 모카에서 얻잖아. 저래. 그 다음에 모는 뭐 아니까 얘네 이거 실크. 이게 그 번데기? 누에고치. 그 누에고치가 이제 그 똥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거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당연히 좋긴 해. 되게 흡습성이나 촉감 같은 게 좋아. 뭐냐면 이제 땀 흡수도 잘해주고 만졌을 때 되게 부들부들하고 되게 매끄럽고 좋아. 근데 문제는 뭐야? 금방 닳아.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누구야? 합성섬유지. 자, 합성섬유는 일단은 누구를 원료로 하냐? 화석연료를 원료로 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석유. 자, 그 다음 저걸 원료로 해서 값도 싸고 질기기도 하고 대량 생산이 쉬운 합성섬유를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치? 뭐 이 정도 정리해주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합성섬유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보통 나와. 뭐가 나오냐? 첫 번째, 나일론. 뭐 다른 표현으로 폴리아마이드라고 하는데 저것보단 나일론으로 더 많이 나올 거야. 나일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최초의 합성섬유. 자, 캐러더스가 개발한 거긴 한데 뭐 저 사람 이름 잘 안 나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질기고 신축성도 좋고 해. 근데 문제는 얘가 약간 흡습성은 안 좋아. 땀 흡수는 잘 못해줘. 스타킹, 밧줄, 그물, 칫솔 이런 것들에 보통 많이 쓰는데 나일론은 다른 거 없다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최초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보자. 폴리에스터. 뭐 테를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폴리에스터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얘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섬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주면 돼.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잘 안 찢어지고 탄성, 신축성도 있어. 그 다음에 구김도 좀 적은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디 많이 쓰냐면 와이셔츠나 양복 같은 것들. 뭐 너네 교복 셔츠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100% 폴리에스터로 만들진 않고 이제 좀 요새는 많이 섞어가지고 좀 더 이제 좋아지 뭐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폴리에스터가 많이 사용이 된다. 궁금하면 니네 옷들 잘 봐봐. 이렇게 그 안에 택 같은 거 보면 성분 표시를 보면은 그렇다고 지금 하지 말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 자, 얘네들은 보온성이 좀 좋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뭐랑 비슷해서 보온성이 있다. 근데 보통 문제는 얘네 둘이 많이 나와. 얘네 둘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폴리아크릴은 보온성 정도만. 리튬 만드는 거. 리튬 만들 때 폴리아크릴 쓴다. 자, 그 다음에 합성 염료 개발이야. 자, 염료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염색약이야. 염색하는 거. 자, 천연 염료는 구하기도 어렵고 되게 좀 귀했어. 그래서 이제 약간 양반집이나 이런 데서만 이제 색깔 있는 옷들 이런 식으로 입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합성연료 개발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섬유나 옷감을 다양한 색깔로 만들 수 있었어.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것만 기억하면 돼. 합성 섬유는 모브 최초의 합성 염료다. 근데 얘가 발견되게 되게 특이해. 언제 발견됐냐?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하다 알게 됐어. 그 정도만 알아놓고 있으면 된다. 다른 거 없어. 모브는 최초의 합성 염료다. 자, 그 다음에 미래의 의료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도 그냥 되게 당연한 말로밖에 안 써 있어. 자, 최근에는 뭐하냐? 기능성 섬유, 첨단 소재 섬유 같은 거 이용해서 기능성 의복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번째 문장을 너네가 읽어보면 아 되게 미래랑 관련된 뭔가 같아 라고
바로 가능해. 정보기술, 섬유기술 융합한 스마트 의류. 그 다음에 자동차 차체 및 우주선 동체에도 쓰는 슈퍼섬 이런 것들. 뭐 말만 들어봐도 이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개발 중인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자, 세 번째 문제는 주거 문제야. 자, 주거 문제도 아까 식량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기본적으로 주거도 왜 부족해졌냐? 인구야. 인구 결국.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택 공간이 많이 필요해졌어. 대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야. 그 다음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화석연료를 이용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화석연료는 대규모 주거 공간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약간 좀 우리가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화석연료는 불에 그러니까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지. 그걸 이용해서 난방이나 취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난방이나 취사에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좀 더 안락해졌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었냐면 플라스틱을 만든 거야. 자, 우리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다 화석 원료, 특히 석유에서 이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 특히 요거 봐봐. 나프타라는 물질이 있어. 요것도 외울 건 아닌데 중학교 때 우리 그거 배웠어. 원유 분리라 그래서 증류탑에다 넣어서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분리돼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 그 중에 이제 나프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자, 플라스틱은 다른 장점 말고 여기만 잘 기억해 놓으면 돼. 요거 어렵지 않아.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 특징이야. 일단 가벼워. 그 다음에 잘 깨지지도 않아. 자, 그리고 금속처럼 녹슬지도 않거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색깔 모양 되게 가능하지. 그 다음 세 번째,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값이 싼 편이야. 뭐 도자기 이런 거보다 플라스틱 훨씬 싸잖아. 그치? 그렇게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이번에 볼 거는 건축 재료 변화야. 이제 여기서 관련돼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대규모 주거 공간 내용이 여기서 연결될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과거에 이제 천연 재료를 이용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천연 재료는 뭐 당연히 나무, 흙, 돌 이런 거겠지. 자, 천연 재료를 건축에 쓰다 보면 일단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문제가 뭐냐? 큰 건물, 대규모 건축을 하기가 어려웠어. 자, 그래서 건축 재료가 개발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다? 재료가 바뀌고 대규모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로 다 밑줄 쳐놨을 텐데 이 정도로도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건축 재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철. 자, 철은 통합과학 때도 자세하게 배웠던 내용이지. 자, 우선 철의 재련 가보자. 자,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 그랬냐? 자,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철은 순수한 철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어 있다. 철광석의 형태로 주로 분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코크스랑 같이 가열하면 저 코크스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Fe2O3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내주는 거지.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 그랬고 그 순수한 철을 이용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철은 현재 가장 많이 쓰여. 그리고 이제 기억할 거. 자, 철을 그냥 쓰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 겉에가 녹슬겠지. 물과 산소랑 만나면 녹슨단 말이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합금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순수한 철만 쓰면 겉에가 녹슬기 때문에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금속이랑 섞어서 합금을 만들면 단점이 보완될 수 있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로도 많이 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뭐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에도 철을 되게 많이 쓰지 다들. 그치? 단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나오는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선생님 이거 전에 수업할 때도 뭐라 그랬었지? 시멘트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연결해서 같이 기억해 놓으라 그랬지? 자, 하나씩 해보자. 일단 석회석은 가열하면 CO2가 날아가면서 CaO 생석회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자, 쟤를 가루내서 점토랑 섞어 놓은 게 시멘트야. 그냥 우리 공사장 같은 데 보면은
시멘트 이렇게 봉다리 까진 곳을 보면 회색 가루들 있지. 걔네가 시멘트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저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쓰냐? 콘크리트로 만들어 쓰지. 자 근데 콘크리트는 어떤 거라 그랬어?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섞어서 반죽한 거. 이게 적당한 비율을 가지고 해야 단단하게 굳는데,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만든 콘크리트야. 그런데 이 콘크리트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 약간 어떻게 보면 장점은 뭐냐? 눌리는 힘은 잘 버텨. 무겁게 쌓아도 눌리는 힘은 잘 버티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양옆으로 힘을 받지.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되게 약해서 콘크리트로만 높은 건물을 지으면 흔들림 바로 무너져. 그래서 뭘 하느냐? 자, 콘크리트에다가 뭘 넣는다? 철근을 넣는다 그랬지. 자, 콘크리트랑 철근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그 잡아당길 때 약한 힘을 저 철이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야. 가운데 껴서. 그렇게 해서 대규모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보통 나오진 않는 표현일 수 있는데 약간 살짝 딴 얘기를 해줄게. 이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왜 저렇게 쓸 수가 있냐면 전에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콘크리트가 열팽창하는 정도랑 철이 열팽창하는 정도가 똑같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열팽창이 뭔지 기억나냐? 중학교 때 했던 거? 네. 뭐야?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요 과정이야. 근데 그게 고체 물질로 다 있어. 그런 현상이 다 생겨. 그래서 우리 뭐 열팽창 배웠던 거니까 중학교 때 거 잠깐 연결을 좀 해줄게. 그 기차 선로가 다 연결 안 돼 있고 끊어져 있는 거 좀 배웠지. 왜 그렇다 그랬지? 다 끝까지 연결돼 있으면 얘가 여름철에 늘어나서 휘어져. 그래서 중간중간 다 틈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여름철에는 그 틈이 좁아지고 겨울철에는 틈이 좀 멀어지고 이렇게 돼. 얘네가 이렇게 있을 때 여름철엔 이렇게 되는 거야. 늘어나서. 겨울철엔 줄어들어서 틈이 생기고. 자 그런 건데 그 철근과 콘크리트 성분이 둘이 완전 다른 물질이지만 팽창하는 게 똑같대. 그래서 이 콘크리트랑 철근을 같이 건축 재료로 쓰지? 그럼 건물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팽창했다 수축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 균열 같은 게 안 생긴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대규모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있다. 방금 얘기했던 열팽창은 머릿속에 날려도 상관없어. 문제 나올 때 안 나와. 자, 그 다음 보자. 알루미늄 가보자.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재련을 통해 써야 돼. 자, 왜 재련을 통해서 사용을 하느냐? 자, 알루미늄도 실제로 알루미늄 금속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광석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형태로 있어. 여기가 이제 뭐냐면 산소랑 결합한 애야 얘도. 그래서 이거를 가열을 해서 액체 상태로 용융을 시킨 다음에 이걸 전기분해하면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을 수가 있어. 전기분해를 통해서. 그 다음 알루미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속들 중에서 되게 가벼운 금속에 속해. 자 가벼운 금속이라서 일단 이런데 창틀, 그 다음에 건물 외벽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유리 가보자. 자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산화규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 모래에 있는 이산화규소를 이용을 해서 만든 재료가 이제 유리야. 자 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야 투명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나 그 다음에 창문 이런 거에 많이 쓰지.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축 관련돼서 미래 문제 해결하는 거는 뭐냐면 재료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야. 특히 어떤 재료들 성능이 좋아지냐? 이런 것들 단열재, 바닥재, 창틀. 자 여기서 우리한테 뭐 제일 중요하다기보다 많이 물어볼 만한 건 이 단열재야. 단열재가 뭐냐 얘들아? 단열재. 단열재 뭐야? 다들 조용히 해줬어. 단열재 열 방지해주는, 그러니까 열이 못 들어오게 해주는. 열을 차단하는 재료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물 벽에다가 보통 뭘 해놓냐? 칠하는 거 말고 건물 지을 때 안쪽이랑 바깥쪽 이런 데다가 스티로폼 같은 것들로 이제 단열재를 넣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가 이제 바깥에 있는 열이 잘 들어오지도 않게 하고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거야. 그래야 이제 단열 효율이 좋아지고 난방 같은 거 적게 하고 에어컨도 적게 켜고 이렇게 되거든. 그런 게 아무튼 단열재야. 어디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그 다음. 자, 건강 문제 가보자. 건강 문제도 별거 없어. 뭐냐면 의약품을 만들게 됐다. 요거만 기억을 하라 그랬지. 그런데 약품은 딱 두 종류 우리 기억하자 그랬어. 먼저 첫 번째 아스피린.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기억해야 될 표현은 요거.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최초로 만들어진 약품이다. 요 표현 기억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일단 버드나무 껍질에서 성분을 추출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자, 이 물질을 가지고 바로 쓰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부작용이 좀 있어. 두통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실제로 얘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었고 얘를 약품으로 만든 이름이 아스피린이야. 그냥 약간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건데 요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든 그 약품 이름이 원래 아스피린인데 요새는 그냥 거의 약간 대명사로 쓰이지. 진통 해열에 사용하는 약품. 자, 두 번째 페니실린 가봅시다. 여기 봐. 뭐 하는 거야? 자,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최초의 항생제라는 표현 꼭 기억해 놓고. 자, 항생제라고 하는 건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물질이야. 쉽게 말하면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물질이야. 자, 얘도 되게 특이해. 어디서 발견했냐? 푸른 곰팡이가 이제 세균이 자라는 걸 억제하는 거에서 이제 착안해서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푸른 곰팡이 성분 중에 추출해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얘네 기억해야 될 거는 2차 세계대전에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됐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 상용화된 건 2차 세계대전 때다. 많은 사람을 구했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탄수화물 가봅시다. 힘내.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힘내. 자,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중심에 누가 들어간다? 탄소 원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주변에 뭐 수소, 산소, 질소, 할로젠 저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우린 이거를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른다. 자, 탄소화물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생명 유지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도와준다. 이 정도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특히 생명 유지. 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 자체가 영양소로 돼 있잖아, 그렇지? 탄단지. 이것도 다 탄소화합물이야. 탄소가 중심 원소로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안 죽으려면 먹어야 되지. 먹는 음식들에도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제 생명 유지 관련된 얘기라고 보면 되고 이제 뒤쪽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원유 분리 가보자. 이것도 외울 건 없어. 문제 너네한테 뭐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에서 1도인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그냥 뭐라고만 기억하면 되냐. 여기서는 원유를 가열해서 증류탑에 넣어주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분리되고 더 위쪽에서 분리된다. 그 다음에 걔네마다 이름이 좀 달라. 조금씩 외울 필요 없다 그랬다. 그리고 걔네들은 각각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 그리고 너네가 기억할 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기억하자면 이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찌꺼기 얘네는 끓는 점이 구간으로 나오지. 그러면 얘네들은 혼합물이다 라는 표현을 기억은 해주고 있어. 이게 중학교 때 나왔던 거거든. 자, 용어 정리 하나만 하자. 순물질이랑 혼합물 혹시 구분할 수 있냐 니네? 네. 순물질은 뭐야? 순물질은 원소 하나. 네? 응? 그 원소 하나. 원소 하나? 한 개의 원소. 자, 한 종류의 원소?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야 너네 어차피 용어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국어 주문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만 해줄게. 자, 물질을 분류하면 뭐랑 뭐로 분류할 수 있냐면 순물질이랑 혼합물로 분리가 가능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순물질은
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호던소 물질이랑 화합물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 요렇게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지금 고2니까 2년 전? 3년 전? 중2 때? 그러면 잘 봐. 호던소 물질은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보는 애야. H2, O2, H2. 그러니까 수소기체나 산소기체 이런 식으로 한 종류 원소로 된 게 호던소 물질이야. 그럼 화합물은 뭐냐면 이런 거야. 원소 여러 종류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물질. 이게 화합물이야. 그럼 혼합물은 이제 종류를 나누면 균일 혼합물이랑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예시를 들면 균일 혼합물은 쉽게 말하면 소금물 같은 거야. 소금물은 뭐야? 고르게 섞여 있지. 네. 무슨 얘기냐면 물과 소금을 섞었어. 물도 하나의 화합물, 소금도 하나의 화합물이야. 두 종류 물질이 섞였지. 근데 물을 먹었을 때 어떤 부분은 덜 짜고 어떤 부분은 더 짜고 이러진 않잖아. 그런 거는 균일 혼합물이야. 그럼 불균일 혼합물은 뭐냐면 약간 흙탕물 같은 거야. 물에다 흙 분 다음에 이렇게 막 휘저으면은 골고루 섞인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모래가 가라앉고 위에 물이 좀 많지.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불균일 혼합물이야. 근데 이제 여기 나온 얘네들은 혼합물 정도는 된다는 건 알아두라고. 순물질이 아니야. 순물질은 이런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게 다 일정한 값만 갖고 있어. 뭐 물로 예를 들면은 물의 어는 점은 0도씨,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값이 있는 반면에 혼합물의 경우는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탄수화물이 다양한 까닭 까보자. 요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거지. 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결합할 수 있는 다리가 총 4개. 그래서 주변에 최대 다른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 그것도 결합은 무슨 결합으로? 공유결합을 주로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너네 공유결합은 기억나냐? 네. 뭔데? 공유결합은 두 원자가 서로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화학결합. 왜 의미점이냐 거기서 갑자기. 자, 뭐였어? 아까 선생님 옥텟 규칙 얘기했던 거 있었지?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기도 하고 얻으면서 음이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보통 원자과 전자가 한두 개나 6개, 7개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이제 애매하게 한 3개, 4개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아무래도 얻고 잃고 이것보다는 특히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면 돼. 우선은 그렇게만 정리를 해놓을게.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를 주고받아서 공유 전자쌍을 만들고 하는 결합. 이게 공유결합. 어차피 2, 3단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거야. 여기서는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자, 탄소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끼리는 다양한 결합이 가능해. 자, 다양한 결합이라는 건 지금 이런 거야. 자, 봐봐. 자, 탄소 원자는 이렇게 4개의 결합 다리가 가능한데 탄소 원자들끼리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길게 연결될 수도 있고 길게 연결된 것 중에 나뭇가지 튀어나온 것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육각형 고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탄소끼리는 공유 전자쌍을 2쌍을 만들거나 3쌍을 만들어서 2중, 3중 결합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런 기본 골격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다 또 어떻게 되냐? 이 남은 다리에 어떤 원소가 달라붙는지에 따라 다 다른 물질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탄소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탄소화물 종류 가봅시다. 자, 프린트에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으니까 정리할 때 잘 봐봐. 자, 우선 탄화수소.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잠깐 나왔었지? 자,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탄화수소라고 했냐? 탄소 원자, 수소 원자로만 되어 있으면 탄화수소라고 불러. 여기에 산소나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탄화수소가 아니라 탄소화물이라고 불러야 돼. 구별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탄화수소라고 쓰여 있으면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탄소, 수소밖에 없는 애들인 거야. 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 원유, 기름의 주성분인데, 자, 요거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기본 내용인데, 자, 완전 연소가 뭐냐? 연소시키는 건 선생님이 산소랑 반응시키는 거라 그랬어. 완전 연소는 산소가 충분히 많아서 완전히 반응이 다 끝날 수 있는 거야.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 연소라는 표현은 어차피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완전 연소가 된다. 뭔가 물질이 완전 연소가 된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생성물 쪽에 무조건 누가 따라 나온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따라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탄화수소들은 연소될 때 에너지 방출이 많아. 그래서 그 에너지 방출된 걸 가지고 연료로 사용을 한다. 뭐 난방에도 쓰고 취사에도 쓰고 다양한 것들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탄화수소는 당연히 탄소 개수에 따라서 이제 지금 다 물질이 달라지겠지? 겉에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가 몇 개인지도 중요해.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기체인 경우들이 많은 편인데 문제는 끓는 점이 지금 어떠니? 점점 높아지고 있지. 자, 끓는 점이 높아질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 왜 그러냐?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뭐가 커지냐면 분자량이 커져. 무거워진다는 소리야, 그렇지? 자, 무거운 애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태가 잘 안 변하려고 해. 그게 이제 이 말이야. 상태가 잘 안 변한다는 소리는 상태 변화는 온도가 좀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끓는 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서 분자 사이 인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탄화수소 가보자. 메테인. 뭐 그렇다고 더 있는 건 아니고 메테인만 일단 나올 거야. 자, 메테인은 탄소랑 수소로 된 것들 중에 제일 간단한 애야. 왜 간단하냐? 탄소 하나에 수소 몇 개? 4개가 결합되어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천연가스에서 이제 얻으면 되고 냄새 색깔도 거의 없어. 그 다음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며 공기보다 가벼워. 잘 날아다녀.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도는 작은 편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자, 그 다음 완전 연소, 이산화탄소, 물 생성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돼. 어려운 거 없어 이제부터. 그 다음에 LNG, 액화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 CNG 주성분이 이제 메테인이다 정도 기억하면 되는데 내용은 너네가 알아서 외우면 돼. 자, 하나 또 설명할 게 있지? 요 그림이랑 구조식 관련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나오는 김에 요거 화학식 종류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자, 일단 우리 화학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지? 화학식은 원소가 누가 있고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원자의 종류와 개수로 표현해 주는 게 화학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 물 H2O 쓰고 이산화탄소 CO2 쓰고 이런 거 다 화학식의 범주에 들어가. 그런데 그 중에 화학식 안에는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 이런 게 있다 그랬지.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지? 알려줬었는데 안 써있냐? 알아요. 이따 얘기해줄게. 잘 봐. 우선 분자식. 자, 분자식은 어떤 걸 분자식이라고 부르냐? 물질들 중에는 분자로 된 물질들이 화학식으로 쓰면 그게 분자식이야. 그럼 또 갑자기 분자가 뭔지 알아야겠지? 분자가 뭐였냐 이제 이건 맞춰야지. H2O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고 분자가. 그러니까 원소가 뭉쳐 있는. 저거만 대답하면 안 되지. 나 이거 몇 번 얘기해줬다 지금. 분자. 그래, 그럼 나온 김에 또 하자. 아유 진짜. 야, 원소, 원자, 분자 차이점. 원소가 뭐였냐? 그 성분. 혹은 간단히 다른 말로 성질. 종류 개념으로 얘기하라 그랬지. 원소 종류. 원자는 입자. 자, 기본 입자,
혹은 개수 개념으로 접근을 해줘라.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였냐? 덩어리.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 단위. 그러면 요걸 이제 예시로 들어볼게. 잘 봐. 어떻게 예시를 들어볼 거냐면 일단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 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요걸 없애보자. 일단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얘 뭐야? 분자. 우리 물 분자라고 부르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성질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쓰여 있어야 이산화탄소 기체 성질을 갖는 거라고. 이런 걸 분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써 있는 게 분자식인 거야. 물의 분자식을 쓰면 이렇게 쓴 거라고. 됐어? 됐지? 그럼 이제 원소랑 원자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원소 두 종류로 돼 있다라고만 말을 하면 돼. 원자로 얘기를 하면 물 분자 하나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분자 이거 자체가 물 분자. 그러면 이렇게 쓰여 있으면 무슨 뜻이야? 물 분자가 3개가 있다. 수소 원자가 6개가 있다. 산소 원자가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라 그랬다. 자, 안 물어본다 이제 이거. 자, 그다음 구조식 가보자. 자, 구조식은 지금 옆에 바로 나온 거야. 뭐냐면 공유결합 물질에 한해서 보통 이렇게 그려. 모든 물질을 하는 게 아니라 공유결합 물질에서 공유 전자쌍을 짝대기로 표시해서 나타내 주는 게 구조식이야. 자, 물 같은 경우는 구조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물론 이제 나중 뒷단원을 들어가면 얘를 단순히 이렇게 안 쓰고 뭐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구조식이야. 자, 그 다음에 시성식 가보자. 자, 시성식은 뭐를 시성식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화학식으로 쭉 써놨을 때 그걸 읽으면 얘가 어떤 물질인지 유추가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 알코올의 OH나 카복실산의 카복실기 이런 것처럼 특성을 알려주는 그 부분을 표시해주는 게 시성식이야. 그럼 우리가 알만한 걸로 제일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볼게. 잘 봐. 뭐 에탄올 말고 아세트산으로 한번 해보자. 자주 나오니까. 아세트산을 뒤에서도 볼 거야. 그래도 자 이거지. 보통 아세트산 쓰면 이렇게 쓰지 우리. CH3COOH. 자 아세트산은 요 카복실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이렇게 쓰면 시성식으로 쓴 거야. 그럼 네가 이걸 보면 아세트산이라고 바로 해석이 되잖아. 근데 아세트산의 분자식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쓰냐? C2H4O2 이렇게 쓰는 게 아세트산의 분자식인 거야. 원자 개수 알려주는 식으로만.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없지만 하나 또 문제 풀다 보면 가끔 나오는 표현이 있어. 실험식. 자 실험식은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분자식으로 쓰여 있을 때 숫자가 약분이 되는 경우 이걸 이제 CH2O라고 쓰는 거. 얘는 실험식으로 쓴 거야. 실험식은 뭐냐면 원자 종류와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위로 표현한 식이야. 그래서 아세트산은 시성식으로 쓰면 이거, 분자식으로 쓰면 이거, 실험식으로 쓰면 이거. 실험식은 뭐 요새 잘 나오진 않는데 문제 풀다가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만 알아놔. 알겠냐? 이제 또 설명 안 해 이제 또. 알겠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 구조식이랑 분자식 정도만 잘 알아놔. 자,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는 알코올이야. 자, 알코올은 탄화수소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왜냐? 얘는 지금 탄화수소 탄소 원자에 누가 붙냐면 OH라고 불리는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알코올이야. 자, 메탄올.
아까 메테인이지. CH4 메테인에서 수소 원자 하나 대신에 하이드록시기 OH가 붙은 거야. 에탄올도 에테인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프로파놀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OH가 붙어 있는 걸 시성식으로 써주면 그게 알코올이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뭐 이렇게 OH가 하나만 붙은 애도 있고 두 개가 붙은 애도 있어. 다 외울 필요 없어. 알겠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에탄올 정도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놓으면 돼. 에탄올이 제일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에탄올 바로 내려가 볼게. 자, 뭐 에탄올뿐만 아니라 다른 알코올이 다 마찬가지야. 알코올의 그 특유의 향이 있지. 특유의 냄새를 갖고 있고 가연성 물질이야. 뜻이 뭐야? 잘 불붙는 물질. 그치?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 있잖아. 불붙는 물질 간단히 설명하면 뭐 옆에 설명은 뭐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이 가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알코올은 불에 잘 탄다. 이 정도로만. 그다음 완전 연소하면 구성 원소가 어쨌든 탄소, 수소에다가 산소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까지가 끝이다. 대표적인 에탄올 가보자. 이렇게 돼 있대.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기 표시된 애를 잘 보면 이렇게 묶어서 뭐라 그랬냐면 물에 안 녹으면서 다른 탄화수소를 용해시킨다. 이렇게 하이드로시기만 동그라미 쳐놓고 알코올의 특성이고 물에 잘 녹는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제 알코올은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물에도 잘 녹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을 잘 녹이기도 해.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내려가서 보면 이거야. 물에도 잘 녹고 기름에도 잘 녹아. 성분이 여기가 이제 물하고 친한 부분이고 기름하고 친한 부분인 거야. 이런 식으로 특징도 연결을 해서 기억해 주면 돼. 나머지도 쭉 한번 봐볼까? 자, 보통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하는 건 술의 성분이야.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얻었냐? 발효를 시켜서 얻었어. 과일이나 곡물 발효시켜서 얻고 요새는 이제 물하고 에탄하고 반응시키긴 하는데 우리는 요거만 더 잘 기억해놔.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켰다라는 거. 특유의 냄새 나고 무색이야. 자, 실온에서 액체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대. 이게 무슨 뜻이야? 휘발성? 잘 보인다. 아니 그건 가연성이라고. 휘발성은 뭐야? 잘 잘 날아간다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솜으로 문지르잖아. 그리고 거기 그 알코올 금방 날아가지. 그런 게 휘발성이 강하다는 뜻이야. 자, 불도 잘 붙고 살균 소독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에탄올은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이 특징이랑 사용되는 예시, 술의 성분, 그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있냐면 용매라고 되어 있어. 용매 뜻이 뭐였지? 용매. 에헤이. 에헤이. 용매 뭐였어? 용질이 녹아있는 수용액. 그래. 나온 김에 하자. 아유 진짜. 이제 오늘 하고 이제 안 하자. 제발. 용질, 용매, 용해, 용해. 자, 또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정리해보자. 예시를 써줄게. 그거 쉽다 그랬지? 용질의 소금, 용매의 물, 용액은 소금물이야. 자, 무슨 얘기냐?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액은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랬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 건데 소금 대신에 소금의 주성분이 뭐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인 거지. 그럼 이 소금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랬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지. 자, 앞으로 문제 풀 때 수용액이라는 표현을 뭐로 기억하라 그랬었냐? 수용액. 수용액. 물에다 녹였다. 수용액. 용매가 물인 용액인 거야. 에탄올 수용액 그럼 말 뜻이 뭐겠어? 물에다가 에탄올을 녹인 용액. 그게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수용액 뜻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겠냐? 용매가 물인 경우 수용액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 다음 가복신상 가보자.
힘내라 이거다 힘내라. 자 카복실산. 마찬가지로 탄화수소 탄소 안에 누가 있는 경우 한 자리를 COOH 카복실기가 붙어 있는 경우 우리는 요거를 카복실산이라고 불러. 자 카복실산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 요 카복실기가 수소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 저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무슨 액성을 가진다? 산성을 띈다라는 거야. 이 카복실기에 수소가 떨어져서 약한 산성을 띈다. 대표적인 아세트산 가봅시다. 자, 아세트산은 메테인에서 수소 자리에 COOH가 붙어 있는 애야. 자, 얘는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특징 가보자. 보통은 아세트산은 어떻게 만드냐면 에탄올을 한 번 더 발효시키는 거야. 에탄올을 한 번 더 발효시키면 아세트산이 나오고, 자, 자극성 냄새가 나면 무색이다. 자, 우리 식초 생각하면 돼. 식초 냄새 되게 세지. 똑같아. 왜냐? 얘를 선생님이 식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물에다 녹인 게 아세트산 수용액이 식초야. 아세트산을 물에다가 희석을 시킨 게 식초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식초는 산성 띄고 있다고 배웠잖아. 왜? 아세트산 중에서 여기 뒤쪽이 끊어지는 거다.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수용액에 무슨 이온이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산성인 용액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그리고 아세트산 또 특징이 있어요. 녹는 점이 얼마밖에 안 돼? 17도씨밖에 안 돼. 그러면 실온에 뒀다가 얘가 온도가 조금만 겨울처럼 추워져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얼겠지.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로 존재할 수 있어서 빙초산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해. 언식초, 빙초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희석시키기 전에 100% 원액 빙초산도 팔거든? 근데 그거는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나. 문제 생겨, 염증 생기고 그래. 안 만져야 돼. 그치? 그 정도로만 기억해주면 되고. 자, 이용 예시 가보자. 이용 예시 중에서는 2개 정도 기억을 좀 해놓을게. 일단 식초 성분. 식초를 되게 연하게 희석하면, 아세트산을 2에서 5% 되게 연하게 희석을 한 거야. 조금 센 식초가 한 6, 7% 정도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아스피린 배웠었지. 살리실산이랑 이 아세트산이랑 반응시킨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아세틸 살리실산이 돼서 의약품 만드는 재료로 사용을 한다. 이 정도 기억해주면 돼. 자, 그 다음 그 밖에 탄수화물 가보자. 자, 그 밖에 탄수화물 이 2가지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냐면 이름, 분자 모형, 특징, 이용. 어쩔 수 없어. 이건 다 알아놔야 돼. 왜냐면 문제 풀다 보면 분자 구조를 고르는 문제들도 나오거든. 그래서 자, 하나씩 볼게. 포말데히드 HCH 오약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어. 자, 얘는 특징이 이제 뭐냐? 자극적인 냄새, 무색, 물에 잘 녹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저 자극적인 냄새가 세집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세집증후군을 만드는 게 이제 얘가 원인인데 왜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얘네들은 주로 어디다 쓴다 그랬어?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에다가 많이 써.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새집 들어갈 때 어때? 가구나 이런 것들 새로 사잖아. 거기에 이제 얘네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새집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네들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보통은 가구 먼저 집에 들어가면 난방을 세게 틀면 돼. 난방을 세게 틀어서 이 성분들을 날려버리고 들어가면 좀 괜찮대. 어? 수. 아, 공기 정화시키는 거? 근데